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과학부에서 입시 전략 팀장 맡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노래 보여도 사실 이 바닥에서 좀 오래 했었는데 되게 얌전하게 지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 수업만 하고. 근데 제가 이 학원에서 계속 몸담을수록,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함께 할수록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열정이나 교육 철학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를 좀 겉으로 생색을 좀 내야겠다. 근데 서로 다들 겸손하고, 대표님도 워낙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겸손하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자리가 저희 학원의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뭐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제 자랑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재원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외부생 학부모님들도 계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 입시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실마리를 좀 잡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뭔가 하나의 다짐을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한겨울이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추위가 다 가실 때쯤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맞게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면 새학기에 들어가서 새학기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선생님들 눈도장도 찍고 하다 보면 사실상 영재 입시가 그리 길게 남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겨울방학이니까 아이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겠구나. 그래서 뒤처진 게 있다면 역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정확한 방향성이나 전략을 갖지 않고서 그냥 시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열심히 하자 라는 요 파이팅으로는 오히려 다른 애들과 격차만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영재학교들이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 요거를 다시금 한번 짚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를 잡고 방향성을 다시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지금 영재학교들 중에 일부의 입학 설명회 아니면 전형 요강에서 드러났던 우리들은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뽑을 거야 라고 하는 단서들을 좀 얻어볼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불을 감사합니다. 네, 이건 서울과고 입시 전형 요강에서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이에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6가지 항목들을 아이들로부터 평가를 할 건데, 평가를 하는 방식은 중등 교육 과정을 준수를 하되 단원별 또는 과목별의 통합형으로 또는 융합형으로 출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 소재는 새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호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님들은 이 중에서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잠깐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과고 2차 전형에 해당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아이들 어떤 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냐 라는 Q&A 항목에 대한 서울과고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재성이라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이런 단어들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앞선 페이지와는 다르게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를 하겠다. 즉 출제 패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겠다. 자,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잠재성과 재능을 평가를 할 거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격은요, 중등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과고 2차 시험의 1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체감 난이도가 너무 쉽다,
너무 지속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요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엄밀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들이 좀 되게 어려운 문항, 소위 말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과 지식이 잘 정돈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교시 때는 중등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를 해서, 다시 말해서 자격을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능과 잠재력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해놨는데, 서울과고랑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이 가장 쟁점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2교시, 2차의 2교시, 그리고 3차 전형이 요 아래 재능과 잠재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과형은 아마도 서울과고, 경기과고, 또 한과형 이렇게 학교 선택을 하실 때 특히나 한과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포지션 자체도 좀 그렇고. 근데 소위 말해서 한과형 입학선을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들은 괴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덕후를 좋아한다 그러죠. 과학의 어떤 덕후 기질을 가진 친구들을 좋아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덕후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 소양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소양이라는 건 또 뭐냐?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겁내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과학적 소양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과형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정확한 답을 구하여라기보다는 뭐가 답이지? 무엇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문항들을 출제를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과형에서는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과형을 염두를 해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교과적인 지식에 더해서 본인의 과학적인 관심 분야나 관심사가 묻어날 수 있는 답변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 그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평가 방식은, 평가 기준은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출제하는 범위나 출제 방식은 다 일맥상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새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요 단어들, 요 문제의 단어들이죠. 융합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근데 사실은요, 저희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창의적인 사고가 뭐지? 융합적인 사고가 뭐지? 근데 단순히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 주체들이 창의성을 길러줘라, 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이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실마리를 잡아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이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융합적 사고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리화학 생물지학이 밸런스 있게 잘 갖춰져 있냐, 요거를 평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트 문항을 구성을 할 때, 특히나 이제 고난이도 문항으로 갈수록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물화생지가 다 포함되는 융합형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식의 융합형 문제는 중난이도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는데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식이냐면, 서로 다른 과목 또는 서로 다른 단원 간의 개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환계 구조 또는 혈관 구조를 전기회로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물학에서 인간의 순환계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회로가 구성되는 원리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개념 간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보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융합적 사고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창의적 문제, 창의성이라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단어인데, 사실은 영재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란 이런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낯선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너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경기에서 언급했던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최소한에 가져야 될 중등교과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느냐, 준수하게 장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중등교과 지식을 토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문에서 주어진 낯선 상황과 연결을 지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처음 맞닥뜨린 것 사이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분석을 토대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간략하게 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상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추론 능력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우수하고 추론 능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배양이 될 건가가 저희의 과제일 텐데, 어떤 영재고, 경기 영재고인가요? 경기 영재고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론 능력이 훌륭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그냥 긁어온 거라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색깔 표시한 부분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론 능력이 훌륭한 학생,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가진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준수하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메타인지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어머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정도의 간단한 평가 구조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 가고 있는지를 반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메타인지적인 진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난이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과 지식을 내가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작성한 답안의 방향성이 같은지, 즉 내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선택한 문제 해결 전략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는데 풀이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할 때 저희들이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메타인지적인 진술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워딩으로 아이들을 코칭을 하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한다면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거리예요. 그래서 영재 입시라는 거는 정말 양질의 퀄리티의 교육, 양질의 교육, 그리고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인지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코칭을 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칭이 됐을 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영재 입시 유형의 문제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에서는 서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요. 추론 능력 좋다 이거. 메타 인지되고 어떤 낯선 상황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스텝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추론 과정을 상대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또는 근거를 가지고 진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추론 능력이 뛰어난지 판단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영재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꽤 괜찮은 수준의 추론을 했다는 거고, 이것을 전달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와닿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약간은 두루뭉술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과목에 이식을 해볼게요. 그냥 그들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는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 물리, 알반 물리 이런 식으로 나눠 놓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그 수준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눴는데, 만약에 이 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아이들의 학습 상태나 지금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서 좀 더 적합한 형태의 학습 방법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좀 갈피가 안 잡히신다 싶으시면은 이따가 개별 간담회 하실 때 저한테 오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물리 선생님이나 다른 기타 과목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2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고 과목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작년 서울과고에 물리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문제가 너무 쉽다. 아이들이 서울과고 시험 2차 시험을 치고 온 아이들이 다들 자기가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맞아. 선생님 너무 쉬워서 변별이 안 됐어요. 그럼 저희는 고민을 하죠. 변별을 안 할 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변별이 일어났냐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난이도로 변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느낀 그대로. 하지만 아이들의 그 복귀된 답안을 보면요. 서술의 정교함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자기 생각에 근거를 잡아서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잡아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정교하고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친구가 있고 답의 방향은 맞는데 남에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 과연 타당한 답변이냐라고 했을 땐 갸우뚱할 만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고는 표면적으로는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가는 듯 하지만 서술의 정교함이나 서술의 일목요연함 그리고 본인이 이 서술 안에 제시했던 근거가 어느 정도로 타당하냐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하냐 이런 것들에 좀 더 변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술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서술 물리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방학 때도 이것의 연장선으로 조금 더 서술에 꼼꼼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해왔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페이지를 물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서술력을 좀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상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때도 물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요. 근데 정규 때 진행하는 문제풀이는 중난이도 정도. 만약에 기출문제라고 한다면 최근의 경기 2교시 기출, 1교시, 2차의 1교시 기출이라든지 서울과고의 소문항 1, 2번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변별을 하지 않는 문항에서 즉 킬러가 아닌 문항에서 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특강 수업은 저희가 이제 마름 특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규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물리는 서술이나 또는 다른 과목들은 개념학습이 중심이 될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특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선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학습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시문에 주어진 낯선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연습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본인의 의견을 본인의 언어로 진술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정규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특강 시간에는 서울 경기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소위 킬러라고 불렸던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냥 틀렸다. 다시 풀어야겠다. 맞을 때까지. 그리고 맞으면 아는 거다. 자, 이 정도의 간단한 구조로 본인의 학습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를 좀 잘하는 친구들, 아직은 물리가 경험이 쌓이지 않아서 불안정한 친구들을 비교를 하고 보면 불안정한 친구들은 풀이를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찾는 데까지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딘가는 끄적여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어수선한 거죠. 즉 본인이 풀이를 전개하는 것 자체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얼추 답의 모양새와 맞는 것 같으면 그냥 답으로 써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 맞아. 네. 뭔가 느낌은 좋아. 그리고 맞을지 모를지 안 맞을지 그냥 동전 던지기 하는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면 다시 해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풀이를 통해서 답을 도출을 해야 돼요. 본인의 풀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정확하게 전개를 하는 게 일단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러다가 설령 문제가 틀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를 그때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도 내가 그냥 이 단원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조건이나 자료를 잘못 해석했던, 아니면 단순한 계산 실수였던 본인의 약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너 어떤 단원 부족해, 이거는 사실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의 몫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전개하는 훈련 저희가 빡세게 시키고요. 특강 때도 마찬가지로 기출 소재 문제로 학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구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험, 뭐 수능이 될 수도 있고 경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다양하게 표현되는 문제를 통해 적용을 해보면서 조금 더 견고하고 유연하게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레벨업 시키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은 요거는 이제 좀 제가 화학을 좀 친다 하는 애들, 잘한다고 하는 애들을 약간 디스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화학을 좀 잘한다고 스스로 믿는 아이들은요, 마지막에 답을 내리는 계산 과정 있죠. 이 계산 과정을 던져버려요. 나 어차피 이거 알아. 근데 나 귀찮아. 선생님 계산기 써도 돼. 왜냐면 본인은 할 줄 안다 이거야. 근데 계산하는 거에서 내가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계산까지 집요하게 해가지고 답을 내는 거는 뭐 지금 시간이 아깝다 이건 거예요. 근데 저희 사칙연산 못하는 친구들은 없는데도 시험을 보면 사칙연산에서 틀려요. 왜냐면 이 인간의 인지가 되게 좀 신기한 게, 아무리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쓰고 계속 사용하고 뭔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상하게 실수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이 어떤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틀려오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 나 다 아는 건데 실수를 틀렸어. 그냥 단번에 안 틀릴 거야. 이거는 뭐 내가 정신만 차리면 안 틀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은 일단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험 보고 와서 아이들이 실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실수는 사고가 아니야. 당일날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너가 그날 그 시험에서 실수를 하도록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산 실수는 본인이 과거에 계산 실수를 했을 때 개의치 않고 넘겨버렸기 때문에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사람은요, 뇌에서 계산을 실수하지 않도록 검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를 해서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도 타박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규 때는 특히나 큐반 대상들은 이렇게 극한의 좀 계산 또는 시행착오, 소위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들을 강제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과거에서 출제하는 화학 문제들도 기조가 과제직 청력을 요구하는 화학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극한에 있는 문제가 수능형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 그리고 이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별 학습을 정규 때 하고, 특강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좀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현상들을 본인의 개념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도 확장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이랑 지역을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도 물리화학이 좀 안정됐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생지가 발목을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젠간 시작하겠지. 언젠간 시작만 하면 되는 과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막판에 가면 정말 미루다가 와서 요점 정리 노트를 나가요. 근데 그런 부분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리랑 화학 요 과목들이랑 생물이랑 지구과학 이 과목들의 근본적인 과목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 관찰된 사실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을 나열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에 대한 지식적인 요소를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는 생물 지학은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역적으로 식을 유도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관찰될 수 있는 것들 다 관찰하고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들은 나한테 심어 놓는다, 암기한다. 이게 기본적인 공부 패턴이에요. 그래서 영재고에서 생물지학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 조금 중난이도 이하의 문제들은요, 그 관찰됐던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거라는 거는 교과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는지 요 정도를 확인하는 문제라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보편적인 사례를 벗어나는 상황을 줘요. 특수한 사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순환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면 이거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되고요. 이러한 인간이 멀쩡하지 않고 어딘가 고장났어. 판막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혈관에 뭔가가 쌓였어. 그러면 순환계 구조가 어떻게 작동이 바뀔까? 이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을 우주로 보내버려. 우주정거장에서 혈압이 어떻게 변할까? 아니면 아예 인간도 아니고 악어나 기린 같은 놈들이 인간과 어떻게 다른 순환계 구조를 가져서 그 환경에 적절히 적응할까? 이런 식이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기린이나 악어의 순환계 구조를 물론 알고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식을 확장을 하기에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이 사례가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례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난 이거 해석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키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특강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PPT를 안 넘기면서 좀 하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리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저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준은 사실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못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할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계시고 경력도 있고 뭐 입시에 대한 이해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 한 명에게, 어떤 개별적인 아이 한 명에게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약점을 캐치할 수 있는지는 되게 많은 격차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팀을 가지고 꾸려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알고 계시다시피 클리닉은 1, 2부로 진행이 될 건데요. 1부는 그날 배운 수업을 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수업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스터디 카페로 이동을 해서 질의응답을 주실 거고, 당일 들은 수업, 당일에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복습하면서 모르는 거는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일 들은 수업은 그날 소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2부 클리닉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소위 말해 자기주도 학습, 즉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도적인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도적으로는 하는데 할 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친구들은 더 많아요. 근데 입시의 성패는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줄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못하는 걸 외면하고 싶어 하지, 못하는 걸 쿡쿡 찔러가면서 헤집어 놓는 걸 싫어해요. 본인의 약점을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의 약점을 파헤치느냐면 과목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좀 부진한 아이들, 특히나 특정 영역에 대해서 부진한 아이들을 따로 차출을 해서 과제를 주고 풀리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제로 보강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과목별 클리닉은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게 차이예요.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 보자. 이건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가 왜 이거를 못하는지 보자.
관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제 형태로 나가는 무광이랑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미룰 작정으로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핵심 내용 정리 보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넘어가 보면요. 이 부분은 이따 브로셔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텐데 선택 특강입니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선택 특강이고 요거는 특강의 목적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수강 대상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브릿지의 느낌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물리나 화학이 선행이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리원, 화학원 정도도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영재 입시에서 모의고사 보면 좀 성적이 부진한 친구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나 할 만큼 선행하고 왔는데 왜 못 따라가지? 그건 이제 적응력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영재 입시에서 추구하는 그 학생들의 역량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에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이 영재 입시 유형의 문제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마음의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재 입시 유형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연착륙시킬 수 있는 연결하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별로 기본이랑 심화가 있는데 기본 같은 경우는 선행 정도는 했는데 아직은 영재 입시에 대한 감이 없는 친구들, 영재고 유형의 기출문제를 정말 접근조차 하기 힘든 친구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심화 특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상을 잡아보면 좀 높은 반인데 Q반에서 다루는 서울이나 경기의 심화 문제들을 아이가 맥을 못 춘다. 어느 정도 성실성도 좀 뒷받침이 되고 하는데 유독 물리를 어려워한다. 이런 아이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특강이 여기 물리 심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기본기는 물리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좀 편하게 말씀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겨울방학 때, 올해 겨울이죠. 올해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이랑 나눈 카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줄여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리가 지독히도 안 나왔어요. 점수가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수업 프로그램을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데 물리가 부진하니까 과외를 시켜야 되나요? 막 개인적으로 막 교습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문의를 많이 주셨었고 저도 물리팀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머리 싸면 고민을 했어요. 아이가 불성실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개별 과제를 주고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와 조금 부하를 줬어요. 약간의 버거운 양을.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잘하고 싶으니까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마다 검사를 해주고 특히나 아이가 취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 과제에서 보이면은 물리팀과 연결을 해서 그때마다 상식 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니까 결국에는 2차 합격을 해서 뭐 감사하다 라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시고 3차 합격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랑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좀 더 심각했어요. 물화가 둘가 안 되는 친구였어요. 생지는 안정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화학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멘탈적인 케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지가 잘 나온다는 거는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하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물리화학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다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의 인내심에 기댄단 말이에요. 좀만 더 버텨. 될 거다. 근데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하시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특히나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머님들이 격려를 해주셔도 또는 비난을 하셔도 칭찬을 하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온전히 저희한테 주시면 이 정신적인 멘탈적인 케어도 저희가 온전히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공유만 해주셔요. 집의 분위기랑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진짜 제가 개별 상담도 많이 했었어요. 혹여나 지치지 않을까, 멘탈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결국엔 최종 합격을 한 사례고요.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많아서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큰 좋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희가 염두할 거는 학원은 집단이고요. 어머님들은 사실 개별이세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흐름의 분위기가 좋은 것은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어머님들 개별로 좋은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뭐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지금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 영재 입시라는 거는 저도 다양한 종류의 입시를 겪어봤지만 정말 런닝메이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하고 좋은 것을 주는 학원, 거기에다가 더해서 정말 런닝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 학원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그 기준을 토대로 리빌딩을 하시면서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으로 좀 바톤 터치를 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과학팀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교실 앞에 선생님별로 붙여 놓을 거니까요. 그때 자유롭게 좀 방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